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특별대담의 정지영입니다. KBC 광주방송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지역민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민주당 대선 주자들과 연속해서 대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에게 듣는다. 오늘은 6번째로 이재명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대선 경선 후보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뵙게 됐습니다. 네네. 우선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광주 전남의 이제 시도민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현직으로 지금 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자주 뵙지를 못하는 점이 참 아쉬운데 이렇게라도 인사드리고 또 제가 꿈꾸는 나라 설명드릴 수 있게 돼서 다행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려했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제 현실화가 됐어요. 지금 현재 수도권의 거리두기는 이제 최고 단계까지 올라갔는데 경기도 상황 어떤가요? 현재 일단 경기도는 이제 코로나19 시작 이래 최고로 지금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아주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좀 희망적인 것은 이제 그 환자 발생 수는 많은데 중환자 또는 위중 환자 비율은 매우 적어서 또 치명률도 매우 낮아져서 통상적 관리만 좀 잘하면 되는 그런 상태로 좀 안전하게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2일 밤에는 방역 그 단속 현장을 직접 함께 참여를 하셨어요.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좀 주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건가요? 일부에서는 저보고 그 보여주기 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실제로는 위반 업소들이 상당히 많고 또 상당히 오랜 기간 집합 금지 명령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위반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정한 규칙을 잘 지켜야 되고 또 그래야 우리가 좀 더 빨리 이 사태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뭐 공무원들도 힘들고 또 이 단속 상황들을 좀 알려야 위반도 좀 줄어들기 때문에 또 계도도 하고 공무원들 격려도 하고 혹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뭐 그런 것도 살펴볼 겸 제가 현장에 나갔던 겁니다. 네. 경기도지사로서 방역 활동에 이제 만전을 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경선 활동도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이 크시겠습니다. 사실 이 대통령 후보를 집권 여당에서 뽑는데 본인 일 해가면서 경선한다고 하는 게 실제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긴 한데 우리 경기도민들이 제게 또 맡겨준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통상의 시기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아주 위중한 시기여서 제가 제 선거 때문에 그만두겠다고 하기가 참 어려운 상태입니다. 결국은 뭐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 제게 주어진 책무는 최대한 다 하고 또 짬짬이 시간을 내서 지방 방문도 하고 또 뭐 정책 준비도 하고 조직 뭐 관리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을 좀 많이 못 자서 지금 상태가 좀 이러고 뭐 좀 입도 좀 터지고 좀 그러고 있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선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선 출마 이유부터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뭐 대선 출마 이유는 제가 꿈꾸는 나라, 공정한 나라, 또 젊은이들도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이제 성장하는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드는 데는 역시 도구로서는 시장보다는 도지사가, 또 도지사보다는 대통령이 가지는 지위와 권한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좀 더 나은 도구를 좀 써보자 이런 차원에서 대선에 나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그냥 명예직도 아니고 이 국가의 운명을 통째로 책임지고 또 우리 국민들의 삶 자체가 국가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주 젊었을 때부터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을 대학에서 그 실상을 보고 공익적 삶을 살기로 저는 마음 먹었는데 그 이후로 뭐 인권운동 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했지만 결국은 이 나라가 과거보다는 미래가 좀 더 나아야 되고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공정한 사회가 되고 또 공정한 사회가 되면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들이 좀 더 효율을 발휘하게 되고
또 사람들은 기회를 누리게 되니까 이제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 사회도 발전하고 또 개인들도 희망을 가지고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지금의 현실은 매우 불공정하고 또 저성장이 고착화돼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갈등과 분열도 심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좀 공정한 사회로 우리가 가야 되고 또 당장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성장을 회복하는 일에는 역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일부 국민들께서 저에 대해서 기대해 주시는 것도 실력이 있고 또 실적으로 유능함을 증명해서 이제 유능한 진보의 모습을 보여드렸고 또 공약이나 약속도 잘 지키고 특히 이제 제가 아시겠지만 형제들과 이 시정 개인 문제 때문에 다툼이 발생했는데 여튼 형제 간에도 그런 문제까지 감수하면서 제가 청렴하게 부정부패나 친인척 측근 비리 없이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믿어주시는 거죠. 열심히 좀 노력해서 공정하게 또 성장하는 사회 그런 나라 만들고 싶습니다. 네. 이 후보님의 뜻을 펴기 위해서는 일단 민주당 당내 경선을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데 경선 과정에서 지지율 변화가 좀 컸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이 일단 꺾였다는 평이 좀 많고요. 반대로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는가요? 제가 이제 대세론이라는 얘기는 오늘 꺾였다는 얘기로서 처음으로 대세론을 들어본 것 같고요. 대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국민들의 선택과 판단은 언제든지 바뀌는 것이고요. 다만 이번 예비 경선 과정에서 제가 이제 네거티브에 대해서 적극 대응을 안 하고 소극적 방어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네거티브가 좀 절반은 진실이 돼버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명확한 사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좀 어정쩡한 김 빠진 사이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져서 저에 대한 기대가 조금 줄어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네거티브가 좀 심해지면서 오히려 그쪽이 좀 직결하는 상대 쪽이 그런 효과들이 있어서 지지율 변동이 온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전체 총 지지율을 합쳐보면 우리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올라간 상태라서 컨벤션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제가 좀 손실을 본 측면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러나 전체를 보면 우리 본선 경쟁력이 민주당 전체로서는 올라갔기 때문에 좀 좋은 현상이라고 종합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까 저 후보 간의 이제 공방 관련해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요. 여쭤보고 싶은 게 백제 발언을 둘러싸고 격렬한 좀 공방이 오가고 있어요. 발언의 진이 어디 있나요? 제가 그런 예를 한번 들었는데요. 저는 작년에 7월경 그때쯤에는 이제 이낙연 후보님의 지지율이 전국적으로 매우 고르게 높게 나올 때여서 저는 그 추세가 계속 유지돼 가지고 이낙연 후보께서 그냥 선거에 이기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이도 아직 젊고 경기도지사 재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도지사 2년밖에 안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선택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근데 이 사실들을 사실은 이제 제가 어느 라디오 방송에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도 드렸고 또 이낙연 후보님께도 제가 바로 옆방 지사실에 오셨을 때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정말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렇게 고생하셨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필생의 노력으로 지역주의를 깨려고 했지 않습니까? 상당 정도는 깨졌는데 이건 사실 지역주의는 망령이거든요. 지금 잠깐 무덤 속으로 들어갔지만 언제든지 되살아나올 수 있는 망령인데 이거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전 절호의 기회라고 본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제 반대로 해가지고 지역주의를 내가 조장을 한 거다 이재명 후보가라는 공격이 시작됐죠. 마치 그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조용히 공부하고 있는데 정숙하라고 누군가 소리를 지른 것과 같죠. 지역주의를 비난하면서 사실 지역주의라고 하는 망령을 깨운 거죠. 근데 지금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때 인터뷰 원문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송에서 한 그 방송 녹음도 남아 있죠.
그걸 다 보시면 이게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낙연 후보를 격려 말씀드리고 꼭 이기시라고 제가 선의의 말씀이었다는 걸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곡해가 또는 왜곡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식구들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말씀하실 때 한 식구 내에서 이렇게 격렬하게 좀 싸움이 진행되다 보니까 과연 민주당의 원팀이 좀 가능하겠느냐 이런 지지자분들 사이에서 걱정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도 저는 뭐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그 개혁에 대한 열망, 또 민주적 그 시민의식, 뭐 소양 이런 것들 많이 믿습니다. 뭐 특정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다툰다 할지라도 우리 국민들께서는 특정 정치인의 추종자들이 아니라 결국은 이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또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돼야 내 삶이 바뀌느냐, 우리의 미래가 개선되느냐에 관심이 높고 또 거기에 맞춰서 판단하실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뭐 이런 갈등은 사실 더 나은 결과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뭐 상황은 그렇게 뭐 심각하게 서로 뭐 다시 못 볼 그런 관계들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의 장점, 경쟁력 어떤 걸까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매우 중요한 존재, 자기 삶을 결정하다시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일단은 대통령이 될 때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킬 것이냐를 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말로 실력이 있어서 이 나라를 좋은 나라로, 공정하는 나라, 또 성장하는 나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세 번째는 지금까지 모두가 고위공직자가 문제됐던 부정부패 문제, 청렴성 문제입니다. 과연 청렴하게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쓸까, 남용하지 않을까.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떤 사람이 앞으로는 다 잘하겠다고 하지요. 성과도 많이 내겠다, 잘하겠다고 하지만 그 말을 액면대로 믿을 수는 없고 결국 과거에 그분이 또는 그들이 한 행위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되잖아요. 국민들은 결국 그렇게 판단하실 텐데 저는 공약을 95% 이상 시장 2번, 도지사 1번 해서 그 증명해서 보여드렸고요. 약속은 지킨다. 두 번째로 제가 실력으로 실적으로 증명했지 않습니까? 경기도정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똑같은 세금 내면서 더 많은 혜택을 본 우리 경기도민들께서 내가 경기도민이구나 이렇게 자긍심을 가질 만큼 많이 개선을 이뤘다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어쨌든 저는 청렴성 그러니까 저 자신의 부정부패라든지 측근 가족 뭐 친인척 비리나 특혜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청렴하고 약속 잘 지키고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도 잘하겠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이 저의 강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강력한 정책 추진력 이것은 강점이지만 반대편에서 보면 그렇다 보면 너무 그 갈등이 좀 심각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게 저의 강점이자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 지점이긴 합니다. 예를 들면 그 계곡에 정말 수십 년 정부 수립 이래 한 번도 단속하지 못했던 이런 계곡을 정비하는 걸 보고 상상이 되는 거죠. 아이고 저거 전부 다 강제 철거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저항을 많이 했을까. 사정은 제대로 봐줬을까. 그냥 밀어붙이지 않았을까. 평소에 이렇게 행위 양식으로 보면 분명히 무력으로 이렇게 진압하고 그랬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전혀 아니죠. 99.7% 거의 100% 자진 철거했고요. 그 과정은 사실은 정말로 오랜 기간의 준비, 또 설득, 대화, 그다음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보상책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행은 신속하게 하지만 준비는 아주 철저하게 해서요.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과격하거나 불안하지는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이런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개혁가를 보면 반드시 저항이라고 하는 게 따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서 좀 더 많은 사람이 혜택 보는 좀 더 합리적인 사회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불합리하고 좀 더 소수가 부당하게 이익을 보는 시스템을 고치면
소위 그 기득권자들이 반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정책이나 아니면 정책의 이 집행 속도 또 집행 강도 이런 거에 대해서 반발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부당한 이익을 보던 분들이지 일반 국민들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점들은 설득해서 동의를 받되 안 되면 강제로라도 하라고 하는 게 국민들이 권한을 맡긴 이유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꼭 법안에 있는 거 민주적으로 또 의견을 존중해 가면서 하고 그렇다고 해서 해야 될 일을 포기하지 않는 정도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거나 아니면 무리해서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후보이자 지금 경기도지사로 지금 재직 중이세요. 마치 3년이 딱 이제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제가 성남시장 8년 하면서 가장 큰 성과라면 성남은 철거민의 도시였고 분당은 성남의 일부인데 신도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당 분들이 보통은 나 분당 살아 성남하고 관계없는 듯이 말했어요. 근데 제가 8년 시장을 그만둘 그 시점에는 분당 주민들도 나 성남 산다 이렇게 말하게 됐죠. 경기도도 생각보다 빠르게 우리 경기도민들이 과거에는 도민 의식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수원시민, 광명시민, 성남시민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나 경기도민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이웃들에게 경기도로 이사 와라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생길 만큼 도민들의 귀속감, 자긍심이 높아졌습니다. 더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치의 가장 최종적인 본질적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통합의 결과를 상당 정도 만들어낸 게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선 공약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난 22일이었죠.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한 세부 내용을 발표를 하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사회가 기술혁명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 미래에는 일자리가 매우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전 세계 석학들 또 경제기구들의 일반적 예측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근로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소비가 줄고, 그럼 경제가 양극화라는 현상 때문에 시장이 위축돼서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각할 경우에는 시장 자체가 사라지는, 즉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이제 세계적인 석학들도 그렇고, 예를 들면 빌 게이츠 같은 성공한 디지털 글로벌 기업 CEO들도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하죠. 그래야 시장이 유지가 됩니다. 경제가 삽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특히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여서 이제 소득 양극화도 좀 완화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양극화 완화 효과가 일단 있고요. 가계소득을 지원하니까. 두 번째는 소상공인들 매출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지역화폐로 지급하니까. 세 번째로는 경제가 활성화되죠. 그리고 이 재원들을 결국은 일반 재원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토지 투기를 막는 기본소득 토지세, 또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탄소세, 탄소 발생에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물가 상승에 대한 개인들의 부담도 줄이고 조세 저항도 줄이고 양극화도 완화하고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부동산 투기 완화에도 도움이 되죠. 일부에서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개인별로 보면 뭐 소액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제가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광주 이제 시민들이 한 15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150만 명에게 1년에 4차례 25만 원 정도씩이 지역화폐로 지급돼서 광주 시내에서 1년에 4번씩 석 달 사용하는 지역화폐가 1조 한 5천억, 청년 기본소득까지 하면 1조 한 8천억 될 텐데 1조 8천억 정도 매년 광주시 소상공인에게 뿌려진다라고 하면 광주 경제가 확 살아날 겁니다. 이거는 2배 효과가 있죠. 예를 들면 정부 예산을 광주에 1조 6천억을 쓰면 1조 6천억의 소득을 개인이 얻죠. 광주 시민 모두가 동시에 이거 전부 물건을 사야 되기 때문에
광주 소상공인이 매출이 또 1조 6천억이 또 올라요. 1조 8천억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끝이냐? 통닭을 팔려면 닭을 사야 되잖아요. 양념도 사야 되지 않습니까? 아르바이트도 고용해야 되잖아요. 이 경제 유발 효과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히 돈을 나눠서 소득을 지원해 준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통해서 경제가 활성화된다. 지역 골목 경제가 산다. 특히 지방 경제가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핵심 공약 중 또 하나가 이제 경제 성장론이 있어요. 전환적 공정 성장 이건데요. 이건 뭔가요? 경제가 성장해야 된다는 건 우리 시대의 과제고요. 또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로 가야 된다는 것도 시대적 화두죠. 경제가 사는 길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사회가 좀 공정해지면 경제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공정한 시스템이 작동할 때는 나라가 흥했고 불공정한 사회, 즉 부정부패가 판치는 사회는 망했던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하도 쥐어짜니까 중소기업은 월급을 올려줄래도 올려줄 수가 없으니까 일자리가 나빠지고 사람은 못 구하고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걸 수정할 수가 있죠. 전환적 성장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기후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어요. 대대적으로 화석연료를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지 않으면 국제 경쟁에서 우리 경제가 도태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 대전환을 대대적으로 국가가 투자해서 준비를 하면 거기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산업이 전환될 테고 또 신산업이 생길 테고 거기서 좋은 일자리가 생기겠죠. 저는 거기에 광주, 전남, 전북 같은 이 서남해 지역이 기회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또 재생에너지 산업에 집중하게 되면 지역의 경제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에너지 대전환을 활용한 성장, 전환을 활용한 성장, 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전환적인 공정 성장 이렇게 말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또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주거와 자산의 불평등.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또 해결책을 찾기도 난망한 과제인데요. 지사님께서는, 이제 후보님께서는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역세권 넓은 평수의 염가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어떤 식으로 공급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지방과는 달리 수도권이 주로 문제인데 그 집값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을 정도가 돼가요. 지방은 소멸돼가고 수도권은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주택이 문제인데 수도권은 현실은 그렇습니다. 30평 정도의 아파트는 대개 한 3억대에 지어지는데 토지를 수용해지니까요. 이게 한 5억대에 분양이 되고 시중 가격은 7억대에서 10억까지 갑니다. 근데 이걸 5억에 분양을 하니까 로또 분양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3억대 정도에 지어서 이걸 영구적으로 임대를 주자. 중산층도 집 없는 사람이면 다 들어와 살 수 있게 해주자. 그렇게 하면 주거 비용이 확 떨어지겠죠. 우리는 3억대에 임대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시중은 10억인데.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집을 사기 전 단계의 사람들이 남의 집 새 들어서 전세금 올려주고 또 2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이사 다니느라 너무 고생하니까 최하 30년, 뭐 원하면 60년 평생이라도 살 수 있게 중산층까지 입주할 수 있는 고품질 넓은 평수 염가의 공공주택을 공급하자라는 것입니다. 가능하냐 이렇게 묻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억대의 그 30평형대 아파트를 지으면 실제 시세는 10억, 7억, 10억 하는 것이고 이걸 자산을 유동화해 가지고 이걸 담보로 돈을 빌리면 3억 이상의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 이자는 임대료에서 받아 충당하면 계속 지어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재정 문제는 사실은 거의 없는 것이고 다만 이제 정책에 대한 저항. 그러면 집 여러 채 가지고 집 투기하는 사람들은 화낼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저항을 이겨내는 게 사실은 정치적 리더의
용기와 결단, 이제 추진력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보님은 지역 균형 발전에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는 지금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요. 균형 발전 방안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리던 중에 하나인데 공정성 회복을 통한 성장, 또 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성장, 이 둘 중에 공정성 회복을 통한 성장이 사실 매우 중요해요. 이건 구조적인 문제니까요. 근데 공정성 중에는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불균형 발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거예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역량, 즉 재정이라든지 산업 배치라든지 교육 배치라든지 이런 여러 영역의 역량을 지방에 충분히 수도권도 해야 되겠지만 지방에 우선권을 주거나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우선 투자해야죠.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쉽게 할 수 있는 게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입니다. 사실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공무원에 준하지 않습니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살아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국민 전체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불편함을 좀 감수해 줄 수도 있죠. 우리 경기도가 지금 이제 도 산하 공공기관이 주로 수원 인근에 있었는데 지금은 한 두세 개 빼고는 전부 북부, 동부로 다 옮기고 있습니다. 다 결정을 했죠. 물론 이제 불편해하는 분 계시고 반발도 있고 하지만 경기도 역시 북부와 남부의 이제 균형 발전 문제가 중요한 과제여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 우리가 좀 인내하자라고 해서 옮기고 있습니다. SOC 투자도 그 남쪽이 한 1,000만, 북쪽이 35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SOC 투자 비율이 북부가 6, 남쪽이 4로 이렇게 완전히 역전돼 있어요. 그래야 북부도 발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 문제는 이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산업 배치 또 재정 지원 이런 것들에서 우선권을 좀 주고요. 지방 거점 단위, 특히 동남권 메가시티처럼 저는 전남 광주의 통합을 통한 좀 재생에너지 좀 클러스터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새로운 성장의 길이 되겠죠. 호남의 발전 방향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지금 현재 광주와 전남의 가장 큰 이제 갈등의 불씨가 군공항 이전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제가 이제 그 문제는 꽤 오래전부터 들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또 지역 균형 발전은 지역 간 균형 발전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광주 군공항 이전은 사실 보상 문제가 제일 큽니다. 충분한 보상을 하면 어딘가에서 그걸 받겠지요. 그리고 이전 된 그 비행장 부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 연구 개발 또는 관련 산업들을 유치해서 좀 혁신지구로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그 부산 가덕 신공항 그 들어가는 정부 예산 그 규모에 비하면 광주 공항 이전을 정부가 좀 책임지고 지원한다면 정말 얼마 안 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부 주도로 이제 충분한 보상을 하고 옮기고 이제 신도시 혁신 신도시를 만들어내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고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수도권에 그 광역 그 철도 있지 않습니까? GTX라고 하는 거 대심도 광역철도. 그거는 한 개 노선 만드는데 보통 한 8조에서 10조 원씩 듭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를 지방에 투자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거든요.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민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광주 전남 시도민 여러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제 광주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공장에서 공장 노동자로 일할 때 언론과 정부에 속아서 저는 광주를 폭도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 입으로 그 억울한 피해자들을 폭도로 또 비난하면서 2차 가해에 가담한 그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대학에 가서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삶도 좀 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정상적인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만드는 데 내 삶을 좀
바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그 결과가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정말 도도하게 흐르는 정신이 있습니다. 동학혁명을 통해서 그리고 광주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개혁 정신, 그 개혁 정신을 저는 잊지 않고 있고 제 정치 인생에서 그 개혁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그 소위 적폐 세력들의 귀환을 허용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만들 것이냐, 그 분기점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될 것이고요. 저도 제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민주당의 승리, 개혁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미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선전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C 특별대담 민주당 대선 주자에게 듣는다. 오늘은 이재명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일정이 5주간 연기됐습니다. 그런 만큼 후보들의 자질과 정책에 대한 검증도 좀 더 꼼꼼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특별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